오늘 우리 증시 출발을 앞두고서 산적해 있는 숙제 두 분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알파경제의 김종현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슈입니다. 이슈 반도체 섹터 쪽에서 골라봤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미국 상무부가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을 제한하겠다라고 우리나라와 대만 이 반도체 기업에 통보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백악관 아닌데요. 지금 믿을만한 매체에서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과연 우리 반도체 이 종목군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정말 그렇게 되면은 이 미국산 장비를 못 쓰게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주말자로 나온 뉴스여서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어떤 내용인지 김민준 전문가님 좀 알려주세요. 네, 뭐 이 내용이 좀 아직 부처 간의 동의는 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네.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확인해 보니까 한국의 그 지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는 보니까 포괄 면제 그 대상의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포괄 면제 그 대상이니까 장비 반입을 뭐 허가를 받거나 이런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만약에 이제 부처 간에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비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중국 쪽에 개별 허가를 맡아야 되는 이런 국면이 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한테 검증받고 도장 찍고 그리고 장비 가져가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쪽에서 나오는 뉴스, 동아일보발 기사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신문에 동아일보에 많이 실려 있는데요. 그 완전 동의는 아니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로 장비 조달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좀 더 검증 과정이나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은 국내 정부의 대응이죠. 이게 기업 간의 뭔가 그 해결책이나 타결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컨트롤 타워 부재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한국 정부의 어떤 대응 방향과 가능성 있는 협상 내용이 정말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시나 이런 데 굉장히 공장들이 많습니다. 네. 전체 뭐 D램 낸드의 비중이 뭐 30%씩 훅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직격탄은 분명히 저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어찌됐건 장비 반입이 불허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받으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데 그러면 뭔가 또 제한을 두겠죠. 뭘 가져오면 동의해 줄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용 불가 상황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정리를 좀 해드리고, 역시나 트럼프 임기 내내 뭔가 주도권을 잡고 가는 그러한 정책 방향들은 지속적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오늘 뭐 이런 뉴스보다는 이따 뒤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중동 리스크의 확전 내용에 따른 그 개별적인 종목의 하락이라든지 섹터의 조정이 조금 더 크게 작용하지 않겠느냐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섹터 영향은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김민준 전문가는 이 소식에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부터 언뜻 떠오르거든요. 이 두 종목에 미치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네, 요즘에 최근에 나왔던 골자 중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리포트는 어디라고 말은 하지 않겠는데요. 평상시에 리포트를 잘 못 쓰는 그 증권사입니다. 근데 오늘 나왔던 리포트 바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AI 반도체 시장이 개화하고 나서 1단계 때 주가의 반등이 상당히 컸고, 2단계 때 단기 조정이 있었지만 주당 EPS 내지는 ASP, 평균 단가들이 많이 상승했다. 네. 그 평균 단가의 상승에 따른 다시 한번 3단계의 주가 랠리가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을 좀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지엽적인 부분이고,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반도체의 제품의 가격들이 올라가느냐 부분이 중요한데, 공이 이제 삼성전자도 좀 달라졌고, 특히 SK하이닉스 쪽에서 ASP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이런 지엽적인 뉴스로 ASP를 꺾을 수는 없죠. 그래서 2단계적인 그 추가적인 반도체 랠리가 나온다는 부분이 내용이 있는데, 저는 거기 내용에 굉장히 공감을 좀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당장에 올라와 있는 제품의 가격을 꺾어 넘어뜨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간을 제시해놨는데 적어도 3, 4분기까지는 이어진다는 내용. 그러면 매번 말씀드리지만 SK하이닉스의 그 대표이사, 그 사내이사가인가요? 나왔을 때, 대표이사님 나왔을 때 올해는 문제 없다, 내년이 걱정이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의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올해까지는 이런 지연적인 뉴스에 관해서는 저는 크게 신경 쓰고 있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지수 대비 계리율의 격차를 좁히는 그런 과정으로 가진다면 저는 반도체 계속적으로 기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눌림목에 들어왔을 때도 큰 신규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사님 시각 어떠세요?
일단 근본적으로 이게 왜 나왔을까부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바이든 정부에서 한 정책이기 때문에 트럼프야 뭐 언제든지 바이든 정책은 뭉개고 간다니까 뭐 그런 기조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무릎 꿇었던 이유는 결국 그 히토리 때문인데, 히토리가 지금 풀린 게 아니죠. 6개월 제한적으로 살짝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도 뭔가 하나의 연결고리는 걸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저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뭔가 하나를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의 최대 약점은 반도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첨단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메모리 이런 거 다 독립하고 싶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설계 기술은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고, 뭐 물론 엔비디아 비교해서는 뭐 당연히 안 되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레벨로 올라왔다는 거 스스로 입증을 했는데, 중요한 건 만들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최첨단 반도체는 비메모리든 메모리든 만들지 못하다 보니 거기에 이제 미국 장비가 한 40% 정도 될 텐데, 전체로 따지면. 그러면 그 최첨단 장비를 밀어넣지 않게 되면 뭐 중국이 당연히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 장비들이 CXMT나 SMIC 같은 데는 원래 못 가고 있었고, 누구한테 가고 있었냐면 삼성전자와 지금 SK 하이닉스에게 그래도 너희는 믿을만 하니까 너희에게는 줄게 정도의 뉘앙스로 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스탑시킨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내 유통될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 하나의 레버리지를 걸겠다 정도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일단 악재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중국 비중을 계속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을 미국 때문에 조금 가속화시킨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시적인 악재이기는 하나, 악재만 있는 게 아니죠. 호재도 있습니다. DDR4 가격이 20% 급등했다는 건 같이 다뤄야 되는 뉴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긍정적인 이슈도 있는데, 오늘 뭐 시장 분위기에 뭐 이런 악재가 나오면 소폭 뭐 주가가 밀리긴 하겠습니다만, 저도 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부정적 시각을 가질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DR4라든지 낸드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악재임에는 분명하지만은 거기에서 어찌 보면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의 생산 비중은 당초부터 좀 줄여왔어야 됐고, 이런 것의 속도의 문제다. 이사님이 이런 얘기 해주시네요. 그리고 하나 더, 이 반도체 쪽에서 악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제품 가격의 상승, 이 호재도 같이 좀 봐야 된다. 그러면 이사님 같은 경우도 오늘 이 뉴스에 우리 반도체주들이 받을 타격은 그다지 크지 않고, 만약에 조정을 받더라도 사야 된다. 긍정론을 유지하시는 거세요? 대형주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이 없는데요. 다만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중국 비중을 꽤 올렸던 중국 그 비중이 높은 장비 소재주, 이런 것들은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 장비가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 내 생산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쪽의 매출이 그렇지 않아도 최근 줄어들고 있었는데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군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뭐 대표적으로는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 민감도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점검이 필요하고, 오히려 민감도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뭐 그런 종목군들도 금방 뭐 주가가 회복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공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믿음을 드러내 주시네요. 반면 이 중국 비중이 높은 소부장 쪽으로는 조금은 다른 판단도 가능하다.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슈였고요. 다음은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가 보는 오늘의 섹터 어떤 쪽인가요? 네, 유가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사님은요? 근데 저도 뭐 비슷하게 석유화학 쪽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결이 되면서 이란 쪽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실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 유가 4%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가 먼저, 또 김민 전문가님은 지금의 움직임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거 한번 정리한 적 있죠. 대기실에서도 약간 그 내용을 뭐 앵커님하고 이사님하고 다뤘는데, 이제 의회 통과는 됐어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러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뭐 가만히 있기도 국민 정서가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헛발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부분이라는 게 뭐예요? 공격한 것이? 그렇죠. 다른 국가의 뭐 이란이 물론 북한과 러시아의 이런 그 약간 연결고리가 있는 게 국제적으로 뉘앙스가 별로 좋지 않죠. 저도 좋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 여러분들 미사일을 쐈어요.
그것도 이란 입장에서 가만히 있는 것 자체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 정서라는 게 있는데 내 땅에 지금 미사일이 떨어졌는데 뭔가 액션을 안 취하는 것도 웃겨요. 분명히 이란 입장에서는. 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벙커버스터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핵시설을 파괴했다라는 게 나와 있고, 우리가 주말 동안에 2주 기간의 기간은 뭐 무색할 정도로 지금 뭐 이틀 만에 이러한 게 있었는데, 이제 핵심의 본질은 이란의 대응이죠.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의회 쪽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것은 결정을 했고,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나와 있는데, 우선 유가 차트부터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건에서 나온 120불, 130불까지는 주가가 오르지 않고 유가가 뭐 70한 7불, 8불 정도에서 멈췄어요. 지금은 실시간 시세로 75.71불 크루드오일이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정말로 봉쇄를 해버리게 되면 유가는 천정부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 물동량의 70%가 여기를 통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뭐 확정기로로 가지 않는다는 저를 포함한 여러 애널리스트 전문가의 분석들은 다 틀린 거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약간의 그 언론 플레이, 2주 기간 줄게 해놓고도 이틀 만에 정말 공격해버리는. 그럴까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전쟁은 정말로 예측 불허의 상황이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건 동북아의 전쟁이 지금 마무리된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뉴스플로우에 나오는 것은 이제 푸틴도 자기 멋대로예요. 심지어 우크라이나는 우리 땅이다. 전체 우리가 다 가져야 되겠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 말을 안 듣는 과정이에요.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푸틴은 푸틴대로. 지금 방산 업체들에 대한 주가 리레이팅도 그래서 조금 필요한 과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뭐 다른 중동 지역에서 전쟁 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쟁이니까 유가와의 어떤 주식 연동 관계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공이 한 종목은 제가 뺐는데 5종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고요. 지금 뭐 대체거래소에도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고, 이제 변곡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금요일 날 종가 마감은 10만 2,400원에 됐거든요. 근데 11만 원이 변곡인데, 이거는 분위기를 좀 탈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정도죠. 김종희 사님도 말씀해 주셨던 SO일과 이제 GS인데, SO일 같은 경우는 정제 마진이 올라가는데 이제 기술적 모습 자체가 좋습니다. 그냥 주가 한번 뻗었다가 한번 시원하게 눌러줬거든요. 6만 1,500원인데 6만 6,900원까지 갔으니까 진입은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이제 눌림목에서 확인하고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이제 뭐 지주사로도 연결돼 있는 GS 정도인데, 여기도 사실 회사가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그나마 이제 유가 종목 안에서. 그리고 조금 더 넓혀 본다면 이제 미창석유하고 한국석유인데, 저는 뭐 한국석유보다는 미창석유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으로 이게 보면 3월에 잘 만들어진 상태인데, 자복자복 가다가 이제 조정 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유가의 트리거도 다시 한번 이 중동 리스크에 따라서 그래도 얼마만큼 전면에 나설 수 있느냐, 뭐 그것이 1주냐 2주냐, 이제 지속성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공히 체크해야 될 것은 미국의 대응책보다는 이란의 대응책, 이란이 어떤 맞대응을 하느냐, 조용히 넘어가느냐, 협상하느냐,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느냐, 여기까지는 뉴스플로우를 발빠르게 좀 체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를 주목하시는 것은 뭐 지금 오늘장 준비하신 투자분들이 다 동일하실 텐데, 그럼 투자 전략에 있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갭상승 출발한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투자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사실 정치 외교 영역이지 않습니까? 주가의 연동 관계는 사실은 최마지막 단계고요. 사실상 선반영되었다 어쨌다 이런 걸 예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각국 정부에 따른 외교 비즈니스적인 정치 논리로 대응의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제 박성정 앵커님 보시면서 이란의 대응책을 좀 봐야죠. 정말 의회 통과됐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가버린다면 그때 가가지고 뭐 떠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갭상승했을 때 주가를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결국은 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높을 것이냐 낮을 것이냐에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높다면, 자, 유가에 베팅을 한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조금 더 기업이 안정적이고 실적 기반이 되는 종목들을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오늘 갖고 온 SK이노베이션 포함해서 5종목 정도인데, 그중에서 사실 가장 안 좋아 보이는 건 SK이노베이션이에요. 근데 주가는 뭐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나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굳이 순서를 정한다면 SO인, 그 다음에 저는 뭐 미창석유, 그
그다음에 GS 정도 1, 2, 3위 정도를 정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의 기업의 이익 모멘텀이 아니고 글로벌 외교 비즈니스 논리에 따른 정책의 체크 포인트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봉쇄를 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하면 이 순서대로 베팅이 가능하고, 만약에 뭐 거기까지 가겠어라고 하면은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고 신규 접근은 아닌 거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정제 마진이 올라가는 SOL 쪽은 조금 더 보유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뭐 변곡점 넘어가는 쪽이니까 뭐 박성현 군 계속 여쭤보셨으니까 네. 사실 한 7만 2, 3천 원대까지는 좀 열어놓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주가가 이제 뭐 오늘 대체거래소에서 갭 상승했어도 아직 여력이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7만 2, 3천 원대 가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조금 더 끌고 가도 무리 없지 않겠느냐. 이 호르무즈 해협이 정말로 뭐 봉쇄로 가지 않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흘러간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슷한 맥이에요. 지금 석유화학을 또 이사님이 가져오셨는데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뭐 유가의 급등이 뭐 생각한 것만큼 강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랑 또 휴일이 달라서 이스라엘 정치는 일요일에도 열렸는데 일요일 날 오히려 강세를 보였죠. 물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이 참전함으로써 유리했기 때문에 긍정적 상황을 반영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증시는 오늘 일정 부분의 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뭐 급격하게 무너질 것이냐라든지 뭐 이럴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얘기는 좀 전에 뭐 김민 전문가 얘기처럼 우리가 뭐 결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무리한 결정을 할지.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은 레드라인을 넘었죠. 그러면 이란도 과연 레드라인을 넘을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 레드라인의 두 가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하나는 이라크 미군 기지 공격, 뭐 이 정도라고 봐야 될 텐데, 뭐 그 두 가지를 다 한다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데, 뭐 이란의 선택이 그렇게 공격적일지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저도 판단의 근거도 미약하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뒤로 뺀다면 산업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정도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러면 이란은 어떤 방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규제를 받고 있지만 규제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이란이 생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주로 이제 석유하고 가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외로 나갔던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사간 게 누굽니까?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과연 가만히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만약에 중국으로 가는 이란 석유가 끊기면 러시아도 더 이상 중국에 석유를 싸게 팔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중국의 석유화학 업체들이 미국의 에탄도 사고, 그 다음에 뭐 중동이나 러시아 쪽에서 싼 석유를 가지고 와서 석유화학 제품들을 만든 게 가장 큰 우리의 조종 원인이었는데, 더 이상 싼 석유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중국의 석유화학의 뭐 증산이라든지 공격적인 영업 이런 것들도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움직이고 있는 LDPE 등 최종 제품들의 가격이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란 자체에서 생산해내고 있는 에틸렌 양도 있고요. 이란이 또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에탄올과 메탄올입니다. 이 에탄올과 메탄올이 뭐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정의 원료도 되기도 하지만, 메탄올 같은 경우에 또 다양한 화학 제품들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요. 요소 비료나 유기실리콘의 원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살펴보면 일단 뭐 비료주들, 그 다음에 유기실리콘 가격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것은 KCC 같은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뭐 유가와 관련돼서는 앞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는 빼고, 저는 뭐 비료 관련주라든지 KCC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더 움직일 만한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유화학, 석유화학, 공이 두 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국제 유가에 따른, 그리고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변동성이 좀 커졌다. 그래서 이쪽 섹터 위주로 골라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종목 한번 볼까요? 김민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오늘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흥하해운 준비했습니다. 네, 이사님은요? 네, 저는 뭐 비료주 중에서 남해화학 정도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다 좀 가뿐하면서 이슈가 붙어있는 그런 테마주 성격이 짙습니다. 흥하해운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가 안 되는 종목이라서 아직은 호가가 잡히지는 않은데, 어떤 관점에서 주목하세요? 네, 일부러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게 지금 정말로 이제 파급력이 있으려면 네. 그 대체거래에서 거래가 안 돼요. 이 본장 들어가서 본 게임입니다. 과연 이 본장의 본 게임에 시장의 투심이 이 중동 리스크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저희는 이제 펀더멘털이나 개괄적인 설명을 드린 거고 투심의 향배는 뭐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정말 이제 궁금해지죠. 대체거래소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지금 본장 개정해야 되는데 갭 상승할지 어쩔지 또 갭 상승한다면 어디까지 뻗어갈지 주가는 여러분들 상당히 모양새가 괜찮아요. 3일 정도 음산봉 다음에 기본적으로 양봉 자리에서 이제 이 뉴스플로우가 나와줬기 때문에 결국은 기술적인 진입 타점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내용이 이제 중동 리스크의 전운이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란의 이제 맞대응 전략만 결과물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예단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정말로 뭐 미군 기지라도 하나 공격하면 정말 뭐 주식시장 갑자기 급변할 것 같고요. 어찌됐건 흥하해운은 케미칼 탱커 전문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뭐 거의 본인의 매출들의 90%고요. 유조선 중심의 이제 물류 공급망 단기 모멘텀을 좀 주목해야 된다 보여지고 오늘 갭 상승한다면 지난번에 찍었던 정고점 부근인 2,500원을 향해서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이제 윗단으로 열려있는 그 위치는 사실상 이 중동 리스크의 지속성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가 꼭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중동 리스크가 나는 짧게 끝날 것 같아. 그러면 뭐 시세 주면 빠져나와야죠. 근데 나는 좀 길어질 것 같아. 그러면 조금 더 데일리 흐름 체크를 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거 말고는 저는 뭐 별로 볼 건 없더라고요. 실적이 좀 있긴 있지만 그래서 저와 의사결정이 같다면 기술적 대응만 하셔라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으로 봐주신 거네요. 그러면 남해화학입니다. 이사님 이 종목은요? 네, 일단 뭐 계절적으로도 비료주들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농약이나 이런 비료주들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마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방금 언급드렸던 것처럼 남해화학이 우리나라에선 요소 비료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1등 업체란 말이죠. 요소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메탄올 가격의 급변동으로 인해서 요소 가격까지 같이 움직이면 요소 비료 가격도 같이 움직일 수 있어서 이게 원재료 가격 상승에 부정적 이슈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가격 상승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재료로 작용하는지 정도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남해화학도 아주 뭐 비중이 작긴 합니다만 일정 부분 뭐 정유소를 포함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기업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산업이 사양산업, 국내에서 이제 사양산업에 가깝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 그림을 만들어서 실적을 내겠다고 한 게 올해부터인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용 황산 같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의 실적이 만약에 정말로 나오게 된다면 이 기업은 지금 그 자신의 자산 가치 대비해서 거의 뭐 절반 수준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반전 요소가 생기지 않을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해학은 뭐 단순하게 테마 쪽으로 보시기보다는 턴어라운드 실적, 그러니까 신사업 쪽에 어떤 부각이 나타나는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요소 가격의 급등이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도도 한번 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적으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도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또 이사님 같은 경우는 원래 테마색이 묻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속도를 걸 거다 이런 몇몇 매체의 보도가 나왔는데 이럴 경우에는 대북으로도 묶이면서 또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움직여서 뭐 PB 한 배까지 빠르게 움직인다면 그때는 오히려 매도를 해야죠. 뭐 실적에 기인한 흐름이 아닌 뭐 정부 정책의 흐름으로 간다면 네. 저는 오히려 그럼 매도의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말씀드렸던 신사업 쪽의 움직임과 그다음에 요소 가격 반등에 따른 실적 영향이 제품 가격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이유로 오른다면 저는 뭐 관심주에서 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이즈가 좀 가뿐해졌습니다. 흥하해운대 남해화학인데요. 과연 토마토 AI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보시죠. 네, 토마토 AI 남해화학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6대4로 남해화학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평가인데요. 이유인즉슨 정책에 대한 수혜를 좀 보고 있네요. 그리고 또 에너지 전환에 대한 기대, 여기에다가 또 저평가 상태다라는 점 세 가지를 이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해상 운임에 반등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재무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는 있는데 다만 수급적으로 다소 또 투기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 부분은 마이너스 요소로 평가를 하면서 6대4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체크인스탁이었습니다.